다주택자 주담대를 풀었습니다. 가계대출이 심각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가계대출은 큰일 난 거 아닙니다. 추세가 좋은 곳은 좀 어디냐면요. 지금 우리은행에서 다주택자 수도권의 주담대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으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다주택자도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이제 1주택자나 뭐 2주택자한테 기회는 될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해제가 안 됐잖아요. 규제가 풀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큰 효과를 발휘해서 다주택자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다주택자를 살려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임차인들과 같이 공생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 수요라는 거 민간에서 80%를 냅니다. 80% 이상을 내는데 그 임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에서 이만큼 낼 수 없거든요. 그럼 누가 내느냐? 다주택자들이 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풀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규제를 가하면요, 세입자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이제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은행권에서 푸는 부분으로만 남겨주는 게 아니라 취득세에 대한 해제, 규제에 대한 완화, 이것까지 같이 좀 선행이 되어서 거래가 일시적으로 토지거래 허구익이 해제가 되면서 가격들이 조금 올라가는 어떤 성장통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거래를 활성화를 시켜서 임차인도 보호하고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놓는 게 가장 저는 이상적인 어떤 거래의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현상이긴 한데 이게 이제 취득세에 대한 부분과 좀 결합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수요자가 좀 늘어야 되는데 특히 어떤 수요자가 늘어야 되냐면요.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덜 주고 있습니다. 요 신문이거든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사면 디딤돌 대출 금리 0.2% 인하, 수도권은 0.2% 인상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뭘 느꼈냐면요. 아니 이제 수요자를 확대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물론 가격적인 영향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불가피한 상황들은 좀 생길 수는 있지만은 시장한테 가격들이 형성되는 걸 막혀야죠. 근데 지방에 준공 후 미분양을 사면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최초의 집을 사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방은 0.2%를 인하하는데 수도권은 0.2%를 인상한답니다. 이거 보고 제가 좀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요. 수도권에 사는 사람 중에서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투기꾼은 아니잖아요.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안 그래도 수도권의 집값들이 지방보다 비싼데 오히려 대출 금리를 얘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지방은 좀 내리고 수도권도 조금 내려서 사람들이 조금 집을 살 수 있도록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분들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사회 초년생이나 집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무주택자들은 집 사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규제의 시각으로 저는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가계대출이 뭐 2조 이상 늘어가지고 심각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신문 보시면은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서 2조 원 이상이 늘어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지금 가계대출은 큰일 난 거 아닙니다. 규모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그 안에 주담대가 있거든요. 주담대의 연체율은 안정적입니다. 아직까지.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연체율이 조금은 올라갔지만 제일 심각한 건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들이 가장 심각합니다. 주담대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계대출이 2조 원이나 늘어서 큰일 났다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면요.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총액적인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증가율로 봐야 돼요. 증가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증가율로 봐야 돼요. 증가율은 되게 낮습니다.
제가 그래프 몇 번 보여드렸어요. 증가액은 크게 늘었지만은 증가율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연체율도 가계대출 중에서 주담대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출 많이 늘어나고 지방에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는 건 맞지만은 적어도 수도권은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 대출이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위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저는 좀 아쉬움으로 지금 좀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본질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에. 지금 서울의 분양가 대지비 비중이 8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새 아파트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땅의 가치는요. 항상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파트의 가치는요. 새 아파트가 된 이후부터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가 남냐면요. 땅의 가치만 남습니다. 땅의 가치만. 그 땅의 가치가 남았을 때도 수요자가 몰릴 곳 같은 곳을 우리가 거주든 투자든 그 가치를 좀 가늠해서 진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땅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편의점에서 코카콜라를 사는데 한 2,000원을 든다고 합시다.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레스토랑에 가면은 이 코카콜라가 4,000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수목 카페를 갔는데 엄청 나무들이 많은 자연에서 좋았어요. 되게 막 동물도 많고 정말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카페, 수목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코카콜라가 8,000원 하더라고요. 10,000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똑같은 코카콜라인데 왜 가격이 다를까요? 왜냐하면 코카콜라를 파는 곳의 가치에 따라 그 상점의 가치에 따라서 지불 가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건물인데 왜 가격이 다를까? 결국 그 가치의 격차는요. 건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땅의 가치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의 가치를 잘 알아야지 투자의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신문에 보면은 서울의 분양가 대지비 비중이 80% 돌파를 했다는 거, 대지비가 많이 든다는 거, 땅값이 지금 이제 건물 가격에 비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거죠. 건물가는 감가상각이 되는데, 근데 거꾸로 지방 같은 경우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땅값보다 건축비가 많이 든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지적으로 가치가 조금 부족한 데입니다. 그래서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땅의 가치가 좋은 곳이 어디인지. 결국은 우리가 신축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은 과거의 신축들은 다 노후화되었습니다. 그 노후화가 되었을 때 땅의 가치만 남았을 때 수요가 몰릴 곳 같은 곳으로 우리는 이제 부동산을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실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아쉬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아쉬움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나쁜 하루가 한 번 있었다고 내 인생 전체가 나쁜 인생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쁜 과거의 실수가 또 나쁜 미래로 무조건 결론 나는 게 아니니 지금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힘들어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자체가 인생 전체를 뒤덮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말라고 늘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나쁜 미래로 전체의 결론이 뒤덮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 시작점에 대해서 지금이 좋은 시기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상급지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 상급지로부터 타고 나오는 가격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들을 잘 관찰하시고 잘 추적하셔서 내게 맞는, 내 가격에 맞는 물건들이나 부동산의 접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좀 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의 선택이 쌓이고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인생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의 마지막 단계가 은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은퇴를 할 때 내 선택의 결과물이 자산 없는 장수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부동산이요. 어,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자산이 부족하면요. 그 돈이 우리 인생의 전체 목적이 될 수 있고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잖아요. 그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우리의 선택들을 잘 쌓아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자산 없는 장수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수명은 늘어났지만은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들을 받쳐주지 못하면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아무쪼록 자산들을 잘 지키고 실수 없이 좀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제가 좀 응원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죠. 앉은 자리에서 5천만 원을 올리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송파구 잠실 공인중개사 A씨는 지금 집주인이 이렇게 협의하다가 호가를 바로 올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한 이후에 집주인들이 매매를 거두거나 이렇게 5천에서 1억을 지금 올리고 있다. 이 대상이 토호제 해제 후에 상급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상급지 같은 경우는 아까 또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면은 줄다리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이 붙었고요. 근데 매도 물건들이 들어가거나 호가를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기 이전보다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늘 얘기를 하지만은 요때에 이제 상급지가 지금처럼 영원히 계속 오르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제 좀 줄어드는 시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는 시기도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토지 허가 구역이 해제돼서 사람들의 심리들이 조금 움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오버슈팅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호가가 올린 것들을 덜썩 잡는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의 거래량들은 가파르게 2월 달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하급지는 아직까지 거래량들도 그렇지만은 완벽하게 큰 움직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 전체로 볼 때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2월의 움직임들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올라가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요게 2월 달하고 요 이제 보라색이 2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1월 달, 그 다음에 요 초록색이 12월 달입니다. 12월 달하고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거래의 추세가 비슷하게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어느 순간 그 가파름의 정도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2월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래가 된 것들을 22일이죠. 22일을 기준으로 거래량들을 보면요. 12월 1일부터 22일 거래량들이 625건이었는데 지금 1월 달은 동일하게 1월에서 1월 22일까지의 거래량이 830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달의 거래량을 보면은 2월 달의 거래량은 같은 2월에서 2월 20일까지의 지금 집계된 거래량은요. 12월 달에 2배 가까이 2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거고 1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들의 거래량의 변화들이 서울에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만 그렇게 크게 일어나느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굉장히 한 1.5배 이상 1월 달하고 12월 달보다 훨씬 빠르게 거래량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움직임들이 경기도에서 움직임들이 비단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상급집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나중에 퍼질 수 있는 여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좋은 곳은 좀 어디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해석을 이렇게 계속 상급지나 그다음에 거래량들의 증가량의 폭들이 커지다 보면요. 중급지가 가만히 있느냐, 하급지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급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중하급지가 싸다고 인지되는 시기들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은 중하급지가 움직입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권에서 거래량 증가가 많이 감지되고 있는데 특히 서울의 추세적인 부분을 볼 때 송파라든지 그다음에 서초, 그다음에 강남, 강동, 양천, 영등포, 용산구가 이제 추세가 조금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더딘 곳은 도봉, 노원, 은평, 구로, 성북구 정도가 조금은 추세적으로 약간은 더디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상급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속도들이 조금 붙을수록 하급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하급지의 영향과 수도권의 영향들은요 나중에 지방의 광역지자체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추세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1년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고 뭐 추세가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 항상 이게 우리가 변수가 있거든요. 언제 바뀌고 언제 추세가 돌아설지는 구체적으로 시기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추세적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시장이 이제 우리가 강남이 올라가고 잠실이 올라가고 서초구 올라가고 하니까는 이건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냐라고만 바라보지 마시고 만약에 이 상급지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요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것을 그냥 추세적 지표로 바라보고 그 지표에 따라서 그 다음 움직일 시장을 내 자금에 그리고 내 대출 능력에 맞게 그 이후에 움직일 때의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물건들을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강남이 될 수 있지만은 내 현실에 맞는 나만의 강남을 먼저 선점하고 실제적 강남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는 게 좋겠죠. 나는 한 번에 강남에 갈 거야. 나는 한 번에 서초에 갈 거야. 나는 한 번에 최상급지로 갈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가기 위한 수순과 디딤판들을 지금 만드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종종 얘기를 드렸지만은 제가 상담하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이제 70이 다 돼 가시지만은 그분은 처음에 빌라에서 시작했고 그 빌라가 확대가 돼서 강남에 두 채, 분당에 한 채라는 집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잘 대응을 하고 계시지만은 처음의 시작은요 아주 미비했지만은 그 미비함이 창대한 어떤 자산의 결과물들로 지금 은퇴 때 만들어진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움직인다. 시장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급지만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것들을 끌고 옵니다. 그 끌고 오는 거를 준비하는 시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 끌고 올 때 상급지와 하급지의 격차들은요 벌어지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도 더 벌어질 건데 이 벌어지다가 조금 줄어드는 시기들이 있지만은 이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한 격차는요 그래도 상급지가 조금 더 반응을 계속 많이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상급지에 못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재정에 맞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어떤 그 다음 시장들을 꼭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